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지난 시간에 러시아 공산혁명을 바라보면서 공산주의를 시대의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을 때 그 공산주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반공을 부르짖었던 유일한 한 사람 이승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더욱 투철해져가는 이승만의 반공 노선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은 계급투쟁이죠.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을 말합니다. 초기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조국이란 없었고 계급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 점을 비판합니다. 나라를 잃은 우리에게는 일단 나라를 되찾고 외세를 물리치는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공산주의는 조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는 조선 독립운동에 큰 제약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거나 소련 공산당의 도움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으니 반공을 외치는 이승만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렇지만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반공 노선은 더욱 투철해져 갔습니다. 1933년 이승만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이승만은 자신의 반공 의식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이승만의 느낌을 이호 목사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스크바를 다녀온 동안에 보고 느낀 것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농가들보다도 러시아의 농가가 더 빈약하였다는 점이었다. 기차 속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러시아의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다. 고려대학교의 설립자이며 동아일보 발행인이었던 김성수도 소련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승만과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성수는 소련을 방문한 소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계급 차이가 극심할 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하여 참다운 사회주의가 정착할 것 같지 않다. 당 지도자들의 호화, 사치, 생활 풍조는 도를 넘는다.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소련의 노동자들이 아사 상태에서 힘겨워 길가에 쓰러져 죽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독립운동과 건국이 이루어지던 그 당시에 유행하던 정책은 반공이 아니라 좌우 합작이었습니다. 이 좌우 합작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이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기 위해 사용하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본에 대항하기 위하여 국민당과 공산당의 연합 좌우 합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좌우 합작한 나라들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자 소련 공산당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좌우 합작으로 시작하였는데 끝에는 소련 공산당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좌우 합작 형태가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었고 그 자금을 제공하는 공산주의에 호의적이었던 중국의 국민당 최고 지도자 장개석의 처남 공산주의자 송자문의 압력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구는 공산주의자 송자문이가 추천하는 김원봉,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급의 훈장을 바치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김원봉, 해방 후 월북해서 북한 정권 초대 내각에 참여했다가 6.25 전쟁 때에 공로로 김일성으로부터 노룩훈장을 받고 얼마 후 김일성으로부터 숙청당한 김원봉 등 공산주의자들과 김구는 제휴하게 되고 1942년 상해 임시정부는 그렇게 좌우 합작 정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니 상해 임시정부는 소련 공산주의자들과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함께하는 임시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반공을 외치던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들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외로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 신탁 통치 시대에도 미국도 남과 북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좌우 합작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승만만은 공산주의와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좌우 합작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자 미군정은 이승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승만을 오히려 가택연금시켜버리죠. 그러면서 1년 정도가 지납니다. 좌우 합작으로 시작했던 유럽의 나라들이 결국 소련 공산당만 남게 되는 것을 미국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공산주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은 세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세계에서 이승만만은 공산주의 실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승만의 반공 정신은 결국 타고난 신념이었고 그가 그 신념을 잃지 않고 외롭게 끝까지 홀로 투쟁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지라 이승만은 더 위대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1936년에서 1938년 사이에 스탈린은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1917년 10월 공산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들의 90%를 죽였고 그 후에 입당한 사람은 50%를, 군 장성급의 60%를 처형합니다. 스탈린은 군부 대숙청으로 고급 장교가 5,000명 이상 처형되었으며 1921년부터 실천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살해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소련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 특히 기독교를 공산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며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진에 보이는 스탈린 옆에 서 있는 사람 니콜라이 부하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탈린의 경제정책에 반대했다가 반동분자로 숙청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이란 그야말로 파리 목숨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기 편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윤리관입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을 외치지만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승만은 이러한 공산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최초의 반공주의자 이승만의 더욱 투철해져가는 그의 반공 노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활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